자, 이제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거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장애인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 일반인과 분리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죠. 뭐 마녀 사냥까지도 있었으니까요. 뭐 개팍하게 생겼다라든지 마녀와 같지 않느냐. 하여튼 뭐 17세기에는 신체 장애 정도는 뭐 개량화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네. 20세기 중후반 들어 이제 장애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WHO의 국제장애분리는 이제 기능이 상실한 부분에서 장애를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기능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죠. 또는 사회적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팔다리가 이제 뭐 절단이 됐다든가라는 심각한 신체 훼손 상태의 장애 구분. 기능 장애라 그러면 뭐 사실상 팔다리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내성마비 같은 경우 이제 기능적인 장애를 나타내고 있죠. 사회적 장애는 뭐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아주 폭력성이 강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문제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 분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장애 정의는 신체, 마음, 출생, 질병, 사고 등에 인한 비정상적인 기능 구조로서 정상적인 삶의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것은 일술적일 수도 있고 이제 영구적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사실 정상과 같았는데 자동차 사고를 위해서 이제 어느 날 불시에 뭐 영구적인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고, 재활을 통해서 뭐 일시적인 장애를 극복해서 어느 정도의 또 뭐 인간 승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들려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1948년 유럽회의가 인권에 관한 유럽대회에서 발표한 인권 선언이에요. 그래서 인권과 자유가 만인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인권과 자유의 실현을 위한 행동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5년 유엔의 장애인 인권 선언이 이제 대표적이죠. 1975년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유럽회의는 1992년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보장은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서 있죠. 자, 우리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유행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재활센터, 교육 프로그램, 생활시설의 프로그램, 가정 프로그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장애인 프로그램과 자, 여기서 이제 장애 발생 예방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및 보호,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보호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홍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책임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이죠. 장애인은 이제 15개의 유형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체, 노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류, 요류, 뇌전증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있고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이 있어요. 예, 아이고 목이 잠깐 잠기는 바람에 이제 화면을 좀 껐는데
화면을 꺼도 뭐 특별하게 답답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요. 장애수당, 장애 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그래갖고 이제 장애인 재활에는 재활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 선수가 그 국가대표 선수로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자, 이 사이클 선수가 국제대회나 어떤 부분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클 부분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속품이 상당히 비싸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재활보조기금 지급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장애우들의 어떤 스포츠라는 부분에서도 있고 개인 생활에서 재활보조기구 지급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보편적으로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직업 재활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을 구매하고 장애인의 생산품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청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서 공공센터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진열하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공공센터의 어떤 카페에도 약간 경증장애인들이 근무를 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욕구 충족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자, 장애인의 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사로에는 이제 장애인 잘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발판이 마련되어 있죠. 또 장애인 화장실, 또 점자, 블록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장애는 보이는 장애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유튜브에 알맞은 이런 동영상 작업을 통해서 장애인은 내가 가진 장애가 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또는 그런 뭐 발이 다쳤는데 이런 거의 개념에 누구나가 모든 시설들이 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 있죠.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서점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서점에 높은 곳에 있는 책이 장애가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뭐 도저히 끊을 수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회가 한 예를 들었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조금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적절한 시기에 제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장애우를 넘어서 가족, 어떤 가족? 다문화 복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복지의 이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복지의 정의란 무엇이에요? 가족은 인간의 제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꾸준히 지속되어 온 기본적인 사회 제도다. 가족이란 혼인, 혈연 및 입양을 조건으로 의식주의 공동해결, 정서적 유대, 공동체적 생활 방식을 갖는 집단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문화 가족 부분의 복지의 접근 방법은 어떤가? 다문화 가족의 복지 방법은 가족 구성상의 특성에 따른 대상과 가족 기능상 문제에 따른 대상과 가족의 주기에 따른 대상 등이 있어요. 자, 이런 가족 복지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족이 지닌 욕구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그래픽을 통해서 한국의 가족 문제는 구조적인 가족 문제에서 기능적인 가족 문제로, 사회 경제적인 가족 문제로, 역동적인 가족 문제로 하는 부분으로 한국의 가족 문제는 이런 상호 구조적이고 기능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
또 역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사이클 곡선으로 서로 연관이 되면서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문화 가족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복지 대상과 영역이 되는가 하면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 결혼을 하는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터민 가족이 있죠.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건한 어린이 이런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놓고 본다면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첫째, 문화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고립 당연성의 상징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둘째는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도덕적인 질서에 맞닥뜨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소수자 중심의 사회라는 거죠. 많지는 않죠. 지금 어느 정도 퍼센트가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그쪽, 또 요즘 또 몽고도 좀 많은 인구가 있고, 미국이나 또 러시아가 좀 있어요. 자, 다양한 논쟁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들이 약간은 은폐되어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문화 가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기본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문화적 융통성의 원칙이 있고요. 소비자 관점의 원칙이 있고 지역사회 중심의 개입의 원칙이 있고 또 사례관리의 원칙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자연적 지지체제의 활용의 원칙이 있고 협력과 임파워먼트의 원칙이 있습니다. 접근성 강화의 원칙이 있고 보편성의 원칙이 있고 통합의 원칙이 있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다문화 가족의 어떤 기능이 도대체 가족 개발 기능으로 건전가족 육성을 위한 가족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그들의 역할 개발 각자의 역할 개발과 또 이제 생활 개선과 가족 복원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족복지의 기능으로서의 가족 결손과 예방 치료를 위한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가족 무슨 공동체에 대한 집단 치료 여러 가지들이 있죠. 즉 이런 지원 개발 기능으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 여건 조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조직 개발하고 인력 활용 등을 추진을 해서 가족 복지 기능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족 복지 기능의 치료 모델로서 다문화 가족이든 아니면 가족 복지 형성에 있는 든 우리는 치료의 모형을 꼭 다문화의 기준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이제 같은 선상에 우리가 가족 구성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치료 모형이 보면 정신 역동적 가족 치료, 인지 행동주의 가족 치료, 그다음에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보엔의 가족 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 본 교수는 여기에서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라는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이제는 학습 역량이 많고 가족 간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음으로써 해서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가 이제는 시대 요청에 또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행동주의 가족 치료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본 교수는 이제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에서 많은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가족과 다문화 복지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는 알고 보면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고 어렵다. 참 재밌는 얘기죠. 그렇지만 가족복지의 과제는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향후 과제는
가족 정책에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재정 확보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 자, 이번에 이제 학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 향후 과제가 무엇인가 한다면은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써도 아주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사회적 합의 전제, 공공의 책임, 재정의 확보, 이를 수행할 행정 체제.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족도 이 복지의 향후 과제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가족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하여야 하며 재정 확보와 이를 행정체계 수립한다. 아까 전에 말씀했죠. 자, 둘째, 가정과 직장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자, 다음엔 가족 문제의 상담 및 치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박사님인가요? 여성분 박사님이 상당히 인기를 끄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자,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중요하고 그들의 책무와 역할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실히 많이 증명되고 있죠. 자, 그러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과제가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놓고 본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다문화 사회의 개념 정리를 위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과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문화 문화의 지원책에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 국민의 관심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문화 가족의 복지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얘기를 과정을 갖고는 미국의 큰 이슈인 있어요. 미국의 큰 이슈의 복지란 과연 어떤 것이냐? 70년대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왕립하고 장립하고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했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아주 거품이 부글부글 날 정도의 호황이었죠. 그때 1조 달러, 1년에 1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1조 달러를 부었음에도 미국의 전 국민의 한 12% 이상이 계속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복지가 효율이 안 오르는 거죠. 예. 그런 이제 1조 달러인데,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돈은 들어가는데 매년 복지 그래프는 맨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더니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줬더니 그 사람들은 그 돈만 기다리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삶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자식들이 그것과 같은 똑같은 환경으로 그 복지기금을 받고 살아갔더니 그냥 삶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 자식들도 그냥 복지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태돼서 미국은 연 1조 달러씩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의 환율로 얘기하면은
거의 뭐 한 50조 달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70년대 한번 좀 너무했나요? 그래도 한 30조. 네, 원도 아니고 달러. 뭐 아주 그냥 돈을 뿌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배고프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위대한 아메리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이들이 깨닫힌 게 뭐냐면 아니구나. 이들한테 우리 그 좋은 그 옛말에 그게 있어요. 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미국의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죠. 이것은 이제 인간응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은 지금 뭐 이렇게 잘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아메리카 비리스트 이슈에서 웨이페어라는 그 복지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 찾으시면은 한번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해서 요번에 그 마지막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에까지 교육 강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미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경민대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제가 제천 강의실에서나 또 동영상에서도 자료를 남겼었는데 그 모든 학문적인 뭐 인문학, 예술학, 경제학, 그 다음에 인류학까지 또 심리학까지 사회복지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전문적인 테스트에서 사회복지는 발전하고 사회복지의 전문가들이 어떤 나갈 수 있는 방향성과 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충, 물질적인 고충들이 사회복지라는 큰 틀에서 문명국가와 선진국가일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투자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미국이 70년대에 겪었던 막대한 복지기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실업률을 구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 영역을 걸으실 여러분들의 사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바람이고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남기어서 훈훈한 강의실에 같이 마주보고 느끼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복지 개론에서 다루는 또 여러 가지의 모형과 사례들을 저는 많이 차용해 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부분을 접목도 시켜드리고 또 제가 익히 경험했던 사례 중에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길을 걸어가는데 언제나 항상 즐겁고 행복한 전문의로서의 존경받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